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전망 실망에 7% 급락, 엔비디아도 하락. 미국 최대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정규장에서 7% 넘게 하락했습니다. 전일 발표한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간 27일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은 전거래일 대비 7.12% 하락한 132.23달러에 마무리됐습니다. 마이크론은 전일 장 마감 후 지난 3분기 매출이 68억 1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62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 66억 7천만 달러, 51센트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첫날 9.52% 급등해 23달러에 마감. 네이버 웹툰 모 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나스닥 상장 첫날인 현지 시간 27일 공모가인 21달러보다 2달러 오른 23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네이버 웹툰은 공모가 주당 21달러로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인 18에서 21달러에서 가장 높은 21달러로 결정됐습니다. TSMC 일본 구마모토 2공장 착공 2027년 6나노 반도체 양산.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제2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TSMC의 구마모토 공장 운영 자회사인 JASM에 따르면 지난 22일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서 제2공장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마존 중국 테무 쉬인 저가 전략에 맞불 더 저렴해진다. 원조 이커머스 공룡 아마존이 신흥 강자로 떠오른 중국 테무와 쉬인의 저가 공세에 맞불을 놓았습니다. 중국 물류 창고에서 직접 배송하는 새로운 플랫폼 채널을 만들어 가격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은 전날 중국 무역 업체들과 진행한 회의에서 중국의 보세 의류와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플랫폼 채널을 소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 발표될 PCE 지표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승폭은 좀 다소 제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됐는데요.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됐는데 1.4%로 나오면서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됐고요. 그중에서도 2주 인상 실업수당을 청구하게 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경기 모멘텀이 좀 꺾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일정상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미국 대선 후보들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우리 시장 안에서도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PD입니다. 요즘에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벌써 금요일 시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2024년도 상반기 주식으로 따지면은 전반전이 끝이 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우리 선배님들 올 한 해 전반전 포트 상황은 어떨지 저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걱정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수익을 많이 내셨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양시장은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마이크론 애프터마켓 주가 추이를 보니까 전력 후강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장 초반에는 반도체 중심으로 좀 하락은 하겠지만은 어제 마이크론 실적을 까보니까 어제 두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실적은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 미국 1분기 어닝 시즌의 특징은요. 너 전교 1등 했는데 왜 세계 1등 못했어? 약간 이런 느낌? 정말 공부 잘해서 하나 틀렸는데 왜 올백 못 맞았어라고 혼나는 느낌.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도 좀 더 원하는데 왜 이거 충족 못해? 이런 약간 억지 부리는 느낌.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마이크론이 한 7%대 하락하는 모습들. 하지만 마이크론의 실적은 좋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판단할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어제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장 초반에 4%대의 하락으로 시작했던 SK 하이닉스 주가 어제 경이로운 반등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인공지능 관련된 하드웨어 관련 주식들은 견고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성은 준비되어 있다는 걸 느끼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AI의 성장성은요, 1년치가 아니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으니까 중요한 점은 7월이나 8월 정도에 항상 주식시장이 조금 주춤한 시기죠. 그 시기에 우리가 그동안 못 샀던 반도체 주식들 분할 조정으로 분할 매수해야겠죠. 조정받았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포트에 담아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 시장을 좀 보면요. 수급 주체 중에서 외국인이 다 했다. 외국인이 한 20조 이상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15조 이상 매도를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단연 SK 하이닉스가 60% 이상 급등을 보여주면서 전반전에는 1등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지금 한 200% 올랐나요? 210%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1등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상반기 시장에서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제일 많이 담았을까 좀 찾아보니까 네이버더라고요. 네이버를 가장 많이 담으셨는데 네이버가 상반기 실적 주가 추이의 점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략 한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이 네이버 얘기를 드린 이유가요. 어제 이제 네이버가 나스닥에 상장을 성공시켰죠. 네이버 웹툰이 한 9% 정도 종가를 마무리 지으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과연 이 여파가 또 어떠하게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 영향을 줄지 한국의 디즈니가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정반기, 상반기 시장 너무 고생하셨고 이번 후반전에는 증시팔 오늘 승부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로다가 자 유찬희 대표님 네. 상반기 끝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후반전 준비해야 되는데 바로 다음 주 5일에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점으로 또 네. 2분기 어닝 시즌 시작입니다. 포트 전략을 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7월 한 1, 2주 차까지는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정이 나오고 또 다시 반등 나오고 하면서 결국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이제 7월 한 셋째 주 정도서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제가 아는 스케줄표로는 그때부터 아마 이제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가 들어가거든요. 미국 금융주들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서막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2분기 어닝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는 조금 계속 눈치 보기 그러면서 옆으로 상승 하락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은 많이 피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가나보다 해서 주식을 샀는데 다음날 못 가는 부분들 또 뭐 크게 조정받는 것 같아서 정리를 했는데 다음날 오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좀 관망을 좀 하면서 좀 압축된 종목 위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 대신에 7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서부터는 이제 저는 주식을 좀 모아가는 시점이다. 조금 그때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왜 그러냐면 셋째 주에 미국 금융지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서서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가 이제 FOMC 이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저는 의외로 상당히 서머 랠리가 8월 달부터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7월은 약간 쉬어가는 장.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6월 달 증시가 사실은 코스닥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좀 허탈한 느낌이실 거예요. 거의 뭐 연중 최저점 언저리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근데 코스피만 본다라면 연중 신고가 위치에서 계속 등락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6월 한 달만 본다면 그게 나쁘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고 7월은 조금은 6월보다는 좀 못한 장세 그러면서 이제 8월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한두 달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 전망을 하고 대응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창희 대표님이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고 했던 네. 그 섹터는 어떤 섹터를 조금 관심 가지면 좋을까요? 일단은 하반기. 뭐 자동차라든지 뭐 금융주들 자동차 금융주. 네. 그리고 뭐 반도체는
뭐 계속 몇 번 지겹게 말씀드리지만 이쪽은 일단 끌고 가야 된다. 왜냐면은 반도체가 무너진다. 예를 들어서 그럴 가능성 저는 거의 뭐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정말 엔비디아가 뭐 100달러 무너지면서 뭐 계속 하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어떤 종목을 산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계속 포트에는 있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라든지 은행주들, 특히 자동차 어제도 보면 현대차가 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서 꺾일 것 같은데 하면서도 안 꺾이는 거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 이제 시작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어서 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어제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네. 성공을 했죠. 그러면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뭐 미스터 블루나 네. 뭐 DNC 미디어죠. 네. 하도 종목들이 많아서 많아서. 웹툰 관련주들이 일단 오늘 움직일 텐데 저는 또 나아가서 네. 올해도 보면은 이제 네이버 웹툰에 나오는 IP를 이용한 드라마라든지 네. 영화들이 또 흥행에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제작 관련주들도 좀 2분기에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관련돼서 콘텐츠 미디어 관련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콘텐츠 관련해서는 저는 아직은 그렇게 막 뭐 공격적으로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어저께도 네이버 웹툰이 정말로 공모가 최상단 언저리에서 마감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24달러 정도에서 마감을 한 거라면, 그러니까 그 웹툰 차트 한번 볼까요? 네이버 웹툰이 23달러에서 마감했고 장중에는 24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최상단이 21달러에서 24달러 사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잘 버텨줬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와 관련된 뭐 와이랩이든 뭐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주가는 사실은 어저께 그저께 많이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추세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좀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제 제작 콘텐츠가 요즘에 보면 영화나 드라마 보면 거의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한 70% 이상은 웹툰 네, 기반 맞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쪽에 대해서 어떤 관심은 뭐 꾸준히 보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작품이 오픈하고 나서 이제 그 결과에 시청률이라든지 뭐 극장 흥행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꼭 그것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좀 단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측하기는 참 힘들다. 그렇죠. 이제 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참 게임주와 비슷하죠. 흥행을 성공하냐 안 하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네이버 웹툰 입장에서는 IP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거 꼭 웹툰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이쪽을 좀 파생돼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시고, 자, 김성규 전문가님한테도 여쭤볼 건 그겁니다. 이제 하반기 시장 이제 2분기 실적 준비해야 되는데요. 김성규 전문가님이 생각하실 때는 포트 전략을 어떤 섹터를 준비하면 좋을지 의견 듣고 싶네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7월, 8월은 조금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우선은 반도체보다는 그동안에 저가로 해서 갔던 종목들, 이런 저가 매수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종목들을 위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늘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자율주행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지금 그 전력 설비하고 그다음에 전선, 그다음 구리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도 쭉 갈 거라는 거, 요 것들을 일단 또 좀 지켜보시고, 계속 가다가 조금 이제 쉬어갔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걸로는 이제 방산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한번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는 대략 한 8월까지는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7월 말부터 서서히 저가 매수 들어가시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7월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일단은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폐배터리 재생이 이제 9월 달부터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모든 그 십식 공장들이 9월에 다 준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거기에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2차 전지 중에서도 폐배터리 재생에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좀 더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오랜만에 러셀 지수가 1%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움직임이 있나라는 생각, 제가 어제 시장을 보면서 그 코스닥이 이제 상반기에는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한 네. 지수 대비 한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소형주에 관련돼서도 조금
하반기에는 생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러셀 지수에서 가장 중요했던 지수가 그 종목들이 두 가지가 있었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팅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장 컸었죠. 그전에는 네. 오빈티브가 가장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반도체, 특히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라든가 서버 그쪽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많이 올라갔던 걸 보실 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얘들이 이제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그 슈퍼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S&P 500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동안에 원래 그 러셀 지수를 이끌어왔던 금융주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관련된 제약 바이오들이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아마 7, 8월 정도 되었을 때 약간의 조정을 더 받고 나면은 오히려 제약 바이오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방송에서 제약바이오를 조금 질문드리려 했는데 오늘 또 승부주 이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저께도 제약바이오 국내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였지만 하나 두 종목 알게 모르게 지금 급등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러셀 지수로도 질문드린 이유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좀 관심 가지면 어떨까 해서 이따 승부주 이슈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네. 왜 놀라시죠? 자, 취재하는 거 아닙니다. 자, 어제 이제 네이버가 미국을 갔잖아요. 네. 관계자분들이.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독특해 집중했던 거는 젠순왕을 찾아갔습니다. 네이버에서. 네. 그래서 이제 소버린 AI라고 소프트웨어 쪽을 조금 젠순왕 대표하고 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 미국장에서도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주는 좀 움직임이 안 좋았지만 또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인공지능은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들이 나와줘야 또 하드웨어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 그때 폴라리스 오피스 한번 관심주를 주셨는데 네.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얘기하자 그러면 지금 네이버가 젠슨왕한테 갔다는 의미는 지금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원래 네이버가 인텔의 가우디 3 보드를 갖다 쓰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랬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젠슨왕한테 갔다는 얘기는 어쩌면은 다시 결국은 이 반 엔비디아 연합이 조금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하드웨어 쪽으로 봤을 때 오히려 엔비디아 쪽으로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확률도 조금 있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보시게 되면 AI가 그동안 해가지고서 갔을 때 가장 그 AI를 잘 썼던 업체가 어디냐면은 바로 알파벳이거든요, 구글. 그래서 이제 그 제미나이를 가지고서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다른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과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네이버가 지금 그 젠슨 황을 만났다는 거는 우선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 지금 반 엔비디아 연합에서 풀지 못한 어떤 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만났을 수도 있는 거고 하드웨어를 갑자기 바꾸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그럼 AI하고 연계를 해서 가느냐. 지금은 이 부분에서 즉 과도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일단 어느 정도 상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고요. 후반전에 대해서 오늘 의견을 들어봤지만 계속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의 승부주와 함께 또 후반전 같이 연말까지 쭉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어제 승부주에 대한 승률도 궁금하시죠? 어떠한 수익률이 났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제 유창희 대표님 코츠 테크놀로지 1.88%. 어제 유창희 대표님이 채하셔가지고 부상투혼이었는데 수익률도 좋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성규 전문가의 DK락 와우 3.5% 수익 내셨습니다. 어제 유창희 대표님 네. 배탈 나셔서 컨디션 안 좋으셨는데 네. 수익률은 좋았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차트상으로 어제 좀 시장이 좀 안 도와줘서 그렇죠. 좀 아쉬웠는데 AS 부탁드립니다. 네, 뭐 어쨌든 저는 뭐 콘치 테크놀로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U자형 패턴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잘 다져주고 올라오는 것이고 충분히 한 26,000원 돌파만 이루어진다라면 신고가 패턴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콘치 테크놀로지가 잘 가려면 기본적으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방산 쪽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모습이 한번 급등했다가 지난주에 급등했다가 좀 눌림이 나왔지만 다시 좀 힘을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7월 초 좀 좋은 흐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창인 대표님 초창기에 말씀해 주셨던 파마리서치가 네. 와, 계속 추세를 아름답게 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네. 종목이야말로 거의 뭐 승부주의 화석 같은 종목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점부터 추세 잡고 올라가는 과정을 다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고가 형성했습니다. 네. 계속 꿀가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 뭐 APR도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고, 파마 리서치도 거의 우리 개편했을 때 거의 두세 번째쯤에 제가 말씀드렸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파마 리서치가 또 주목받고 있는 게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좋은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여름이다 보니까 UV 제품, 선케어 관련돼서 좀 판매가 잘 되거나 기능이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는데 이제 파마리서치가 그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파마리서치 리쥬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화장품이 여름 재생 피부, 피부 화상 같은, 그러니까 여름에 화상 같은 거 있거나 혹은 뭐 트러블이 났을 때 이걸 재생해 주는데 상당히 특효가 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뭐 원래도 제품이 좋았지만 이런 입소문이 난다라면 더 판매가 잘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고점을 돌파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오히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많이 올랐지만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근데 파마리서치 차트가요. 이게 지금 봐서 그렇지 저번 달에도요. 지금같이 조금 고가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때도 지금도 신규 접근 가능하다. 그래서 레벨업을 했거든요. 이 또한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는 앞으로도 계속 AS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선케어 관련된 관심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마리서치가 저도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뜬금없는 질문인데 네. 어제 화장품 업종 좋았잖아요. 네. 근데 OEM, ODM 쪽으로 좋았습니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실은 이제 다 좋은 건 아니었고 이제 그 아마존 네. 그 셀러리데이 해가지고 그쪽에 좀 참여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어요. 한국콜마라든지 뭐 이런 기업이 좋았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화장품이라는 게 유통 경로가 좀 바뀌고 있잖아요. 네. 정말 예전에는 방문 판매라든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 됐다라면 지금은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가 되거나 혹은 자체 플랫폼 그리고 예전에는 백화점에서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하거나 그 매장 직 대리점이라 할 수 있을까요? 고업에서만 구매를 했다라면 지금은 올리브 영이라든지 혹은 뭐 다이소라든지 진짜 뭐 오히려 지금 백화점 들어갔다는 얘기보다 다이소라든지 코스트코에 맞습니다. 입점했다고 하면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그 방식이 바뀐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 아마존 관련된 기업이 움직였고 저는 이게 끝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쪽에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도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 최근에 판매된 K뷰티의 매출량이 프랑스 매출량을 넘어섰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프랑스 하면 화장품의 나라인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인기가 계속 많이 인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제고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유창인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기업은 이제 원료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좀 유명해지면 박정호 화장품 제 이름을 따서 제 IP만 제공해서 저도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요즘에는 이제 이런 PB 상품이라는 브랜드가 올리브영이나 이런 곳에서 판매가 잘 돼서 아마 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이 ODM 업체들이 좀 오르지 않았나 저도 추측을 해봅니다. 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지금 왜 웃으시죠? 저도 나중에 박정호 화장품 만들고 싶습니다. 네. 자, DK랑 어저께 이제 조선주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시장에서 조용히 오르고 있습니다. DK락도 마찬가지고 또 대한고래까지 품고 있는 우리 DK락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DK락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자리 9,800원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았다가 약간 떨어진 자리에 있죠. 지금 여기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오히려 여기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거래량은 작지만 상당히 유의미하게 위아래로 지금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요, 오히려 현재 자리를 거의 고수하고 약간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는 거. 그리고 어제 손절가 8,700원으로 상당히 좀 여유 있게 잡아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자체가 원래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흔들림에 절대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대응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분명히 악성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K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점유율을 봤을 때 이 종목은 그렇게 쉽게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DK락은 지금 원래 대한고래 아니어도 건전성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종목인데 갑자기 대한고래에 엮이면서 조금 악성 매물이 있지만 변동성만 조금 조심하신다면은 좋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AS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아쉽게도 30만 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1,500원 차이로 아마 오늘 30만 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대차도요 올해 2024년도 상반기 상승률이요 40%를 넘어갔습니다. 이 덩치 크고 무거운 우리 현대차 그리고 이제 올해 2024년 상반기 뉴스 중에서 과연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기업 현대차가 세계 2위를 달성하면서 또 자랑스러운 또 국뽕이 또 일어나는 회사기도 합니다. 자, 현대차 일단은 30만 원은 이미 돌파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40만 원까지 질주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도 아직 PBR이 1배수도 안 된단 말이죠. 네. 저평가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첫 번째 그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담을 수 있는 종목이라 그랬을 때 반도체를 제외하면 그 다음으로 현대차를 아마 집중 매수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된다는 전제하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국산차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절대 현대차가 그렇게 만만한 회사가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 자본을 더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더욱더 크게 이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 그랬을 때 거기에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35만 원을 일단은 1차 목표로 저는 보고 있지만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유창현 대표님 이 네. 질문은요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보시에서 네. 미국의 원래 백색가전의 상징이었던 월프를 인수한다, 네. 검토 중이다 했는데 만약에요, 뭐 저는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LG하고 삼성전자에 좀 여파가 있을까요? 만약 인수에 성공하면? 뭐 돌들이 모여봤자 돌밖에 더 되겠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왜냐면 미국에서 그 트럼프 정부였죠. 네. 한국 그 세탁기에 관세를 엄청 높였었어요. 근데 오히려 더 판매가 잘 됐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얘기가 관세를 높였을 때 보복 관세를 했을 때 판매가 안 되는 거냐 했는데 오히려 판매가 더 잘 됐고요. 지금 그 한국 제품의 기능을 미국 제품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뭐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이제는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예전처럼 싸게 그냥 무작정 공급하는 게 아니라 성능이라는 어떤 기능에서 선택을 받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전에 보면 엔저, 오히려 지금 엔저 엔화는 160엔을 돌파했는데 우리 원화는 어찌됐든 어제 하루만 본다라면 1390원 아래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엔저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피해받는 수 있다는 뉴스가 옛날 같으면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오는 이유가 공장이 상당히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엔저라고 해서 갑자기 현대차 제네시스 혹은 뭐 계약한 사람 그랜저 계약한 미국 고객이 토요타 계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주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제약 바이오주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약 바이오주가 소리 소문 없이 좀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안에서 봤을 때도 이슈가 좀 있고 어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네. CDMO를 인수한다라는 소식도 네. 있었고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어저께 코스닥은 플러스 한 0.4% 정도 올랐다가 마이너스 0.3%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바이오주들은 그래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알테오젠 비록 30만 원 그 터치는 못했지만 29만 8,500원까지 올랐었고요. 그리고 페트론 같은 경우도 어저께 20% 정도 급등을 했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독일 CDMO 관련된 기업을 인수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올랐었죠. 일단 최근에 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바이오주들의 특징은 옛날하고는 달라요. 예전에는 2015년, 6년 이때 바이오주들이 그 광풍을 불었을 때는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들, 뭐 우리 일상 시작한다, 뭐 하면은 뭐 관련된 기업이 확 오르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각각의 어떤 그 영역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좋습니다. 뭐 그런 이유는 이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성장세가 새롭게 확인된 분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라일 때문에 당뇨, 비만 치료제가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뭐 엄청 공장을 엄청 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돼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펩트론 같은 경우, 특히 또 이제 이 당뇨라든지 비만 치료제가 요요 현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요요를 조금 막을 수 있는 거는 약물 지속 그 기간을 좀 오래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건데, 펩트론은 이게 한 2주 정도 되는 거를 한 달 정도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어저께 20% 올랐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제형 주사제의 변경이죠. 그래서 피하 혈액 주사로 맞는 것을 이제 피하 주사 형식으로 맞게 된다라면 좀 더 간편하고 또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당뇨병 인슐린 환자, 인슐린 그 투여 이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암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을 그러니까 자가치료라기보다는 집에서 혼자 스스로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치료라든지 이런 게 좀 유용해지죠. 그래서 알테오젠은 이제 머크사 쪽으로 해가지고 독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연간 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로열티 수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알테오젠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30만 원 이거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런 느낌은 언제도 있었냐면 지난 3월 달에 있었다는 것이죠. 3월 달에 주가가 9만 원 정도 하던 게 한 22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못 올라가니까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2달 한 행보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는 또 거기서 50%가 더 오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은 쉽게 주가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기업을 선택하실 때는 그 수출이라든지 기술 계약이 경험이 있는 선택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직까지 뭐 금리가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가파르게 갑자기 5%대 금리가 혹은 4%대 금리가 0%로 간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고금리 시대는 좀 더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하는데 조금 무리가 없는 기업들. 그래서 최근에 삼성단 대학이 주가가 좋았던 게 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뭐 대출이라든지 어떤 외부 조달이 아니라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한 500억 정도, 500~600억을 조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었다는 것이죠. 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리온 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자금 조달을 하는데 무리가 없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자금 조달을 하는데 조금은 무리가 없는 기업들이 선택을 했을 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예전부터 올해도 몇 번 그랬습니다만은 바이오주들이 항상 징크스가 안 좋은 게 뭐냐면 뜬금없는 유상증자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덜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임상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출시가 임박한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임상 관련된 이슈는 몇 년 지나갔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제품 출시가 된다, 혹은 FDA 승인을 받는다, 이런 것에 임박한 기업이 뭐 실패를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기업이 주가 상승이 더 좋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CDMO 시장이죠. 제가 뭐 그전에도 한번 그 생물자원법, 뭐 보안법 이런 부분 때문에 뭐 CDMO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이게 약간 이제 그 연구 조사 결과 또 이게 어느 정도의 이게 어느 부분을 다 포함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2024년 올해 같은 경우 2,380억 달러 시장 규모가
2029년까지 한 3,300억 달러 정도로 한 50%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인도가 계속 이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저가 가격을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강점이 있는데 어쨌든 좀 중국을 계속 규제하려고 하고 있죠. 중국이 로비를 해서 뭐 막았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한번 미국이 그렇게 관심을 보여줬을 때 약간 뒤로 밀릴 수는 있어도 이거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련된 기업들 좀 추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소리 소문 없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제약바이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임상이 아니라 출시를 앞두고 있거나 FDA 승인 임박을 좀 두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CDMO 시장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대표님 최근에 미국에 CDMO 공장을 짓는 국내외 기업들이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통하기가 좀 수월하기도 하고 미국이 또 중국 견제 정책을 펼치면 여기에 대한 반사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일 텐데 근데 국내 1위의 CDMO 기업이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잖아요. 근데 오히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이건 계획 당분간 접고 국내 안에서 공장 증축에 좀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뭔가 좀 트렌드를 역행까지는 아니지만 좀 다르게 가져가는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약에 대한 효능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지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미국에 갑자기 공장 하나를 덩그러니 만들어 놓은 것보다 지금 국내 공장이 1공장, 2공장, 뭐 5공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 근처에다가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지 어떤 유기적으로 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가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특히 CDMO 이런 기업들은 주문 제작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쪽에 조금은 생산을 좀 더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국내 기업 파트너 쪽에 관련된 생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국내 기업 제약 회사들하고 계속 연구 개발 이런 것도 하려면 그래도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조금 더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정성에 좀 신경을 쓰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취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고려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자율주행 시장으로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최근에 한번 시세를 낸 바가 있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좀 연속성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좀 투자하셨다가 또 거래 정지된 종목들이 또 좀 많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첫 번째 지금 현재 이제는 그 국토교통부 즉 정부에서 이 부분을 시범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더 크게 해가지고서 지자체까지 해서 확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더욱 확장을 하겠다라는 게 이틀 전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에 관해서 시범 운행 구간을 지금 4곳을 신규로 지금 지정을 했다. 그리고 2곳은 그중에서 확장을 해서 더 이제 운영을 하기로 했다라는 게 지금 그 발표가 나왔고요. 특히 이제 그 전북의 군산에서 전주 구간, 그다음에 충남 당진 쪽에 있는 그쪽의 그 구간들을 신규로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의 중앙버스 차로에도 지금 그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 이미 하고 있고 강남에서도 지금 보면은 그 자율주행 그 구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간들을 좀 더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 그 내포 신도시 완전히 새롭게 지금 지은데 있죠. 그 신도시에도 이걸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은 군장산업지구가 있는 그 전 군산 같은 경우 전북 군산에서 전주 구간은 아예 그냥 화물 운송을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 디어라든가 파카 같은 이런 회사들이 그 트랙터하고 그다음에 이 트럭이죠. 대형 트럭 이거의 자율주행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이런 자율주행 시범 구간을 선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특징들이 뭐냐면은 이제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좀 더 확장을 하고 있다. 즉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자체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대안으로서 이제는 공공버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대중교통, 그 다음에 산업 인프라에 들어가는 여러 그 수송 수단에 대해서 자율주행을 좀 도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신규 도입이 더욱더 상용화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정부에서 주도해서 뭐가 됐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게 민간으로 넘어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상용화를 위해서 먼저 그 기업들이 시범으로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도입이 되는 것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약간 좀 반대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좋은 점은 뭐냐면은 가는 속도는 느리지만 정부가 보증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도입에 대해서는 정책주로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좋은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이렇게 늘려주고 그다음에 이게 서서히 공공대중교통에서 좀 더 늘어나게 됐다 그러면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자율주행이 좀 더 뭐라 그럴까요? 확실하게 일상화가 된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업에서는 여기 지금 포드 같은 경우에 그 CEO가 수년 내로 레벨 3의 자율주행차를 이제 앞으로 출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테슬라라든가 이런 데와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지금까지 해왔던 자율주행 연구를 계속해서 가겠다라는 뜻을 비췄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미 그 말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 아다스를 비롯해가지고 그 자율주행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운행 보조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자율주행 시장도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번 시세를 낸 바가 있어서 오늘 내용도 함께 체크해보고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주가 흐름 보이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승부주도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계속해서 오늘의 승부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우창희 대표님은 나이백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해성 DS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나이백 살펴보겠습니다. 뭔가 노화랑 관련돼 있던 네.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긴 하는데 어떤 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나이백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치주재생 소재 리제노머 관련해서 유럽하고 국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요 빅파마하고 신규 기술 계약 가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 회사가 항암제라든지 뇌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또 관련된 기업들 기술 제휴 몇 개 맞은 게 있고 또 신규로 기술 제휴를 맺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물 전달 플랫폼 분야에서도 관련해서도 나이백이 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보니까 뭐 당뇨라든지 뭐 비만 뭐 이런 쪽으로도 다양하게 좀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그 성장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이제 펩타이드 기반의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걸 감안한다라면 약간 사실은 저도 뭐 바이오주들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건 공부하면 잘 알겠는데 바이오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분석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나이백을 보시면 작년 9월부터 보시면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면서 약간 삼각수렴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패턴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찌되었든 최근 한 1년 정도 주가를 보신다라면 16,000원이 좀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좀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이 삼각수렴 상단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16,000원이면 바이오주들 그 특성을 봤을 때 이 가격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지금 한 18,800원 가격대가 공략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매우 위험한 가격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저는 장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저점 한 16,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요즘에 어쨌든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좀 이슈가 좀 있고 지금 한 2주 가까이 지금 보시면 한 열흘 10거래일 정도를 옆으로 지금 한 18,000 중심을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이제 방향이 상방으로 열린다라면 일단 2만 1,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나이백 살펴봤습니다. 빅파마와 또 신규 계약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승 전환하려고 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성 DS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해성 DS 보통 봤을 때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보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생산하는 걸 보시면은 그 후공정 패키징용 서브스트레이트하고 그다음에 리드 프레임을 주로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성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고요. 또 이 종목이 우선 자율주행 관련주로 상당히 속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차량용 전장 그중에서 특히 이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후공정으로 패키징,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서브스트레이트, 즉 바닥판이라 그러죠. 그 밑바닥판을 여기에다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봤을 때 그 차량의 전장 관련해서 현재 LG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회사들이 더욱더 그 전장 관련해서 그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도 그만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도 있지만은 또 반도체 후공정, 그다음에 또 전기차 관련된 이런 복합 테마로도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이란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용 전장 부품의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가 앞으로 이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결국 이 다른 그 비메모리 분야 혹은 레거시에서 나오는 이런 그 전장의 이 자동차 전장에 대해서는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 3단계 자율주행하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성장을 할 때 일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좀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43,600원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와서 지금 바닥을 다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것도 역시 삼각 수렴을 지금 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3,600원 요 지지대를 기반으로 해서 이 위로 올라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이평선이 역배열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자리에서 봤을 때는 현재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매수가 44,900원 시초가로 일단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목표가로는 1차로는 우선 단기적으로 55,000원까지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5,000원 자리까지 우선은 보고 여기까지 상승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이를 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손절가를 굉장히 짜게 드렸습니다. 손절가는 44,000원 자리를 제가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드렸냐면은 장중에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아래 꼬리 주고 다시 올라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에서 이 44,000원 자리가 무너졌다 그러면은 사실 좀 더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아래쪽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매우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질문보다는 이제 1시간 정도 있으면 올해 미 대선 첫 토론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요. 자, 유창희 대표님 어제 네. 이거 관련된 이슈를 얘기해 주셨어요. 네. 오늘 열리는 미 대선 첫 토론 관전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다면요? 사실은 누가 실수를 안 하나. 누가 누가 네, 실수하나? 예를 들어서 뭐 눈 껌껌 뭐 이런다든가 뭐 발음의 어떤 이런 거가 아니면은 이런 거 없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상대방을 분명히 서로 공격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방어를 하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성규 전문가님 생각에는 오늘 미 대선 첫 토론 관전 포인트 얘기해 주시죠. 뭐 시장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아까 잠깐 유창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누가 실수를 안 하나 이제 그게 가장 큰 핵심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밀고 있는 신재생 친환경 전기차가 과연 좀 더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들어섰을 경우에 그때에 다시금 석유 에너지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부문들이 어떻게 또 움직이느냐 즉 전통주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들의 대립이 어떻게 되는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장중 내내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유념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 핵심 내용 저희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소리 소문 없이 주도주가 되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 짚어봤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서서히 또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자율주행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나이백과 해성 DS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